둘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는 4명의 가족이 함께 같이 살았는데 첫째인 저희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항상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저희 오빠는 저에게 엄마이면서 아빠와도 같은 존재였죠. 항상 새벽에 일을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챙겨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말하라고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실 건가요?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를 나가기 전 고등학교 3학년, 즉 19살의 나이에 저는 사랑하는 저희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IMF 때 저희 가족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조그마한 무역회사를 하고 계셨지만 IMF 때문에 빚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버렸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서 공장을 다니시겠다고 하셨고 아빠를 항상 따라다니던 저는 그렇게 아빠를 따라갔고 집에 남아있던 사람은 엄마와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자고 있는 사이에 엄마는 갑자기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엄마는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채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오빠의 말에 아빠는 건우야, 너도 아빠랑 동생 있는 곳으로 내려와. 우리 셋이 같이 살자. 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빠는 IMF가 터지고 빚이 생길 때부터 엄마가 저희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이미 하셨던 것인지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저희를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이서 살던 중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져버렸는데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왔을 때 오빠와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CT를 찍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는 CT를 찍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찍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그냥 두통약을 사 먹겠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갑자기 오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오빠 학교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지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급한 대로 너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네 오빠 갑자기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어. 얼른 사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와. 이미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오빠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이유는 뇌출혈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저는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장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샘이 고장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항상 오빠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줬고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동시에 3명의 사람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매일 우시고 술과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술이 없으면 나도 너 오빠를 따라 죽고 싶을 것 같다. 하지만 술을 먹고라도 버텨야지. 그래야 너라도 먹여 살리지. 제정신이 아니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몇 년 동안 매일 술만 드셨고 간경화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토혈을 하시는 것을 보고 몇 번씩 놀라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병도 심하게 악화되었고, 어느 날 자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는 얼른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주위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최대한 숨기고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에서 마음의 준비를 이미 저 혼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피를 토하시다가 사망을 하셨고, 사망 선고를 들었지만 저는 오빠가 죽었을 때보다는 슬픈 감정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픈 와중에 어릴 때 도망간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조금 궁금했지만 그냥 어디선가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알았던 이웃들 모두 저를 도와주셨고, 반찬과 밥은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서 그냥 살아도 괜찮아. 돈도 안 받을 거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 친구들도 제가 항상 집에 가면 혼자인 것을 알고 일부러 같이 있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오빠 그리고 아버지까지 가족 전부를 잃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고3이었을 때니까요. 사실 저희 오빠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오빠와 달리 저는 그냥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빠가 저의 곁을 떠나간 후부터 오빠의 꿈을 제가 대신 이루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교사가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속으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 방법과 살 이유는 공부뿐이다.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에 아파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무작정 닥치는 대로 공부만 했고, 저의 성적은 한없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교대에 합격했어요. 그렇게 교대에 합격을 하고 저는 선생님이 되었고, 비록 혼자이지만 오빠의 꿈을 대신 이뤘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빠의 꿈을 대신 이뤘으니 하늘에서 오빠가 나를 보면 정말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렇게 오빠의 꿈을 대신 이뤄봤자 오빠는 내 옆에 없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등등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 항상 자살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처음 배정받은 학교에서 지금의 남편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며 제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항상 저희 오빠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처음 보자마자 저희는 첫눈에 반했고, 연애를 한 지 6개월 만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져서 결혼 생활 내내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지만,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저희 집에 큰 선물이 왔습니다. 바로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남편 식구들은 저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항상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의 그런 행동에 매우 신이 났고, 임신한 기쁜 사실을 얼른 전해드리고자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아이 지워라. 밑도 끝도 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표정과 말투가 바뀌시더니 저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알고 지내던 시부모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버린 저는 대체 왜 지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되물었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임신한 아이가
여자아이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아이만 원하시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댁에서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덜컥 해버리는 바람에 당황을 하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나중에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아무리 남편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 새끼가 시부모님한테 축복받지 않을 자식이라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렇게 심란하고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으신 듯 남편이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부모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예의상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아가, 저번에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이거 임신한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는 보약이라서 내가 아주 비싸게 지어왔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지어오신 보약을 저에게 건네셨고 저는 예의상 그 보약을 건네받았습니다. 아무리 보약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보약인지 설명도 안 해주시고 향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시부모님이 어떠한 일을 겪으셨길래 사과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약을 받기만 하고 먹지는 않은 채 한약방으로 그 보약을 가져갔습니다. 그 한의사에게 이 보약은 도대체 어떤 보약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한의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안 좋은 보약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런 보약은 구하기도 힘들 텐데.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만들었고 더군다나 임신에 좋지 않은 팥이랑 녹두랑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나 이미 임신을 하신 분에게는 아주 안 좋은 보약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아버렸죠. 저는 당장 시부모님께 가서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아끼는 남편에게 이 사실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충격받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당신 집에 없는 사이 어머니랑 아버지 잠깐 우리 집에 왔다가 가셨거든? 나한테 저번에 임신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셔서 오셨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보약을 한 박스나 주시고 가셨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간 보약이다 라는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임신에만 좋은 보약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금 이 보약을 들고 한의원을 다녀왔는데 글쎄 이 보약을 먹으면 유산을 할 가능성이 큰 보약이래. 나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먹은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몇 초 정도 흐른 뒤에 남편이 저에게 잠깐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고 그렇게 남편과 전화를 끊은 뒤에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는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가자는 남편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시부모님의 댁이었어요. 여보, 갑자기 여길 왜 와? 저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사는커녕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임신을 한 며느리 보며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런 보약을 주신 거예요? 그 보약 먹고 큰일이라도 생기길 원했던 거예요?
이제 긴 말 필요 없고 이제부터 저에겐 부모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남편이 이런 폭탄 선언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의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르셨지만 저희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앞만 보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차 시동을 걸기 전에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신한테 그런 짓을 당하게 만들어서 진짜 미안해. 임신한 거 축하받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만큼은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남편의 눈물과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과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듬직한 남편 덕분에 10개월 동안 스트레스 한번 받지 않으며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고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다 갖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진통이 시작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입원실에 있던 저는 분만실로 이동을 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분만실로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10시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 흘렀고 초음파로만 보던 저희 딸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눈과 코는 저희 남편을 닮았고 입술은 저를 닮아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딸이 태어난 그때는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분만이 끝남과 동시에 저의 옆에 있어줄 것처럼 말을 하던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저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종합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최선호 씨 위급한 상황입니다. 얼른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당장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큰 화물차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만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계속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남편을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남편은 비록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팔다리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이라도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세상을 떠나버려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날까봐 정말 두려웠거든요. 이렇게나마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에 하늘에게 감사하다며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보기 위해 과속을 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그냥 그때 죽었어야 하는 건데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당신이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며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남편 얼굴을 저도 말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네요. 그렇게 남편은 퇴원을 하고 시부모님 집에서 시부모님의 수발을 받으며 지냈고 저는 교사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제가 남편을 돌봤습니다. 시간마다 몸을 뒤집혀주기도 하고 용변도 받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여보, 매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빨리 사라져야 할 텐데 하길래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데 당신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자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의 눈물을 들킬까봐 고개를 돌려 저는 자리를 피했고 저희 딸이 커서 성인이 되고 남편은 딸아이가 대학을 가는 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교통사고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을 나랑 같이 보내준 남편이 저에겐 고맙고 소중했던 기억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남들이 보면 힘든 병수발 끝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 힘든 병수발을 100년이라도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지라도 제 마음은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제 딸아이뿐인데 딸아이만큼은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저보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했던 사람들이 저보다 일찍 떠나는 걸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일이 저에게 없었으면 하네요. 남들이 보기엔 불행한 제 인생이라도 저에게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아무 일이 아닌 일이 대부분이에요. 힘들더라도 후회할 만한 행동하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